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경제학 1순환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오늘 나간 자료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매일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에 따라서 OX가 있어요. OX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OX 해설 강의인데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 끝나면 오늘 한 장짜리 표 보시면 그 넘버가 다 되어 있죠. 예, 그만큼을 되도록 이제 시청을 좀 하고 오시는 걸로. 이제 강의 끝나고 바로 들으시면 좀 곤란하고 강의 끝나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오늘 오후 강의니까 뭐 오전 정도에 이제 시청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테마에 따라서 뭐 개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그 OX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북이에요. 오픈북으로 이제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오시면 되겠고 그 난이도는 결코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1순환이기 때문에 예상컨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실력이 궤적에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자, 복습을 하시면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이제 OX를 보시면서 쭉 따라가시면서 오픈북으로 이제 하시면 복습을 한번 했고 또 OX를 통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2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자 3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3일차, 6일차, 9일차 이런 형태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날은 1시에 오시면 됩니다. 1시에 오셔서 모의고사를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날 강평을 할 거예요. 첨삭된 거 이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하고 여러분들 이제 제가 틀린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하면서 틀릴 부분을 좀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또 예상치 못하게 또 틀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강평을 진행할 건데 모의고사는 1순환에서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1순환의 강의 목표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 바퀴 쭉 돌려서 내가 100% 소화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작성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실전 답안지하고 유사하게 답안을 작성하시겠지만 지금 처음 사실상 처음 답안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예시 답안이나 뭐 최고 답안이나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답안지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줄일 줄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이 적어서 이제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마 정상적인 답안 패턴일 것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적고 시간 맞춰서 제출을 하시고 다음날 답안지 받고 강평 받고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되겠고 이제 예시 답안은 실전 답안하고 유사한 분량으로 제가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보면서 내가 어제 적은 그러니까 오늘 적은 이제 모의고사하고 예시 답안을 비교했을 때 이제 목차 순서가 아마 좀 차이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적혀 있는 내용의 강도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익혀주시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정말 잘 쓴 답안지 또는 제가 제 답안이 제일 잘 쓴 답안지예요. 예, 그 답안지하고 다르다고 해서 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OX 퀴즈가 이제 그 영상이 그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지금 많이 올려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 여러분들하고 연관을 맺고 있는 건 그 입문자용 강의가 하나 있어요. 입문자용 이론 강의가 있는데 이 진짜 경제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정말 입문, 그러니까 우리 커리큘럼에는 없는 정도 수준으로 좀 쉽게 좀 주요 내용만 담아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한번 쭉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공부하는 거 괜찮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OX 퀴즈가 있는데 이렇게 두껍게 좀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제가 예비순환 때 여러분들에게 그 나눠드렸던 자료인데 똑같은 자료입니다.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그 뭐 시청하시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눠드린 자료이고 뭐 여하튼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2회 과목이잖아요. 2회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꾸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OX가 뭐 틀렸다 맞았다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게 이제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OX 퀴즈 진행되는 거를 대체하는 게 지금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눠드린 자료로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고 오시는 거고 예비순환 때는 좀
다 하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1순환 때는 아마 거의 다 커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이제 거시는 별로 없었는데 예비에서는 1순환 때는 거시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시청하시면서 확인하시고 또 궁금한 거 뭐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튜브에 기출 해설지도 다 올려져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그거 좀 보기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강의 자체는 2순환까지 듣고 경제학 문제풀이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궤적에 올라오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 거라서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을 가정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제가 내일부터 OX 퀴즈를 보려다가 대신 매일 한 문제에서 뭐 두 문제 정도씩 그 기출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2시에 오시면 이제 기출 문제를 답안지 형식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풀어보시는 거예요. 막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한두 문제 정도를 매일매일 복습 개념으로 한번 풀어볼 거니까 모의고사하고 별개로 여러분들이 이제 2시에 오셔서 2시 10분까지 이제 쭉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 바로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기출 답안을 맞추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으려면 전날 복습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복습을 열심히 했는데 또 이제 틀리면 또 기분이 안 좋죠? 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난이도가 낮은 우리 1순환 기준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어려운 것들은 생각을 좀 하시고 또 전날 배운 내용으로부터 풀 수 있는 내용들일 테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필기를 해요. 필기 자료를 당일에 기다려 주시면 늦어도 한 15분? 그 정도 안에 10분에서 15분 안에 당일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에 여러분들이 그 필기 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듣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이번에 책이 개정이 됐어요. 지난달에 책이 개정돼서 출간이 되었고 여러분들 손에 있잖아요. 색깔 예쁘죠?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개정을 하면서 전에 있었던 요약서에 비해서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도 죄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과서 안 보고 요약서 하나만 정말 삼순환 때까지 계속 반복할 교재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더 이제 보완적인 자료를 드리면서 순환이 진행이 될 텐데, 삼순환 끝날 때쯤에 이 책에 있는 내용 구석구석 다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시험장에서 큰 걱정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삼순환 때에는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레벨을 끌어올릴 거니까. 그래서 1순환, 2순환, 3순환 모두에 사용되는 교재이고 1순환에서는 이 책 딱 한 권만 있으면 돼요. 이 책만 있으시면 이제 같이 자료 나눠드린 거랑 같이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뭐 강의 계획서는 뭐 이제 슬슬 안 보실 거잖아요. 뒤에 뭐 쭉 나와 있는 것도 순서에 불과하지 무슨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강의 계획서는 이제 오늘부로 조용한 데 치워 두시고 이제 교재 순서대로 쭉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 필기를 당일에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 제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일 내용을 복습하는 게 1순환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할 자료가 하나 조금 줄어요. 그래서 이제 당일에 제공하는 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대신 오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분명히 사람이 저도 이 책 쓰면서 오타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하루 이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책인데 이렇게 오타가 많아. 내 책은 내가 오타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오타도 수정을 했지만 당일에 정신없이 쓰면 분명히 이제 오류나 오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적어야 되겠다, 중요한 내용이다 판단되는 건 교재에 적어주시는 게 좋고, 또 필요한 거는 따로 연습장에 좀 체크해 두는 게 좋고, 이제 그리고 필기 자료는 참고 복습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뭐 오타가 있다고 막 얼굴 막 빨개지시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타 있으면 즉시 제 카페에 질문하세요. 자, 질문을 제가 강의 끝나고도 받을 거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당일에 뭐 문제 있는 것들 좀 해결을 할 건데,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전날까지 공부한 거를 이제 혼자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날 직접 질문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그래서 당일에 정말 안 되겠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전날, 전전날 뭐 지난 거 좀 많이 지나도 상관없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물론 아직은 혼자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수험 경제학을 하고 있잖아요. 수험 경제학을 하는 이상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따라서 복습을 쭉쭉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질문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시는 건 그건 저를 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는 맥스 10분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만큼 사고를 아예 안 하는 것도 별로예요.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교과서도 들춰보시고 또 예비순환 때 보셨던 뭐 교재도 한번 발췌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어떤 특정 테마 기준으로 10분을 넘어가는 고민이라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러면 딱 접어두고 체크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루트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 카페, 그 다음 카페에 질문하시거나 또는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두 가지 루트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막 10개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대 3개, 직접 질문하시는 건 최대 3개 정도로 이제 좀 제한을 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카페를 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마다 강의 중에는 오전마다 이제 댓글을 다 달아드리니까 그거 듣고 이해 안 가는 건 개수 상관없이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그 댓글 보고 이해 가셨으면 이제 패스하는 거죠.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질문을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오늘은 없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받을게요. 끝나고. 자, 2페이지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 페이지 미분 있네요. 미분.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에서는 처음 공부할 때 좀 자세히 보죠. 자세히 보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인 미분은 다 아세요. 이제 지수를 앞으로 빼고 지수에서 1을 추가로 빼준 다음에 적으면 그게 변화량을 나타내는 미분값이 된다고 하죠. 속미분, 겉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속미분, 겉미분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은어라고 하고요. 무언가 함수가 있고 그 밖에 통째로 무언가 함수가 씌워져 있으면 그 통째로 움직이는 변화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움직이는 변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움직이는 부분을 그냥 고지고대로 미분하는 게 겉미분이고 그 안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걸 미분하는 게 속미분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좀 신기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속미분, 겉미분은 그냥 분자 분모에 그 통째로 그 해당 변화값을 집어넣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습으로 충분히 될 것이고, 자, 합성 미분은 그러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분수 미분도 합성 미분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 G 담아주고 여기 이제 G라고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X. 그러면 실제로는 분수미분 밑에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분수미분이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공식을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G X의 전체 마이너스 1승. 자, 그럼 합성미분하면 돼요.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둔 걸로 분수미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한 형태의 미분이라면 이제 분수미분의 공식을 또 실전에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거나 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 그냥 지수로 올린 다음에 분자로 올린 다음에 그냥 합성미분하는 형태로 진행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만 그 네 번째 분수미분이 있는데 이 분수미분이 최근에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향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전만 해도 이 미분 자체가 복잡한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암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넣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에 각주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y는 g분의 f잖아요. 그러면 이제 dx분의 dy는 그 밑에 있는 f가 이제 g예요. g의 제곱분의 f.g 마이너스 fg. 이렇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은 일순환이니까 이런 미분을 칠판에 해보는 건 조금 취지에 맞진 않죠. 근데 3페이지 보시면 그래프가 수식으로 주어질 때 접선의 기울기 도출,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미분 자체를 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경제학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미분을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미분을 이제 하는 의미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 이런 형태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현재 이제 x하고 y 형태로 축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사례를 들어드린 게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제곱은 10이면 10이고 k면 k인 형태의 함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생산 가능 곡선 있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타원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제에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처럼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한 함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접하는 점이 실제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대 가격을 국내에서도 그대로 받아서요, 이 위에서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아서 이렇게 생산점과 소비점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좌표를 구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트렌드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생산 가능 곡선과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면 이 직선의 기울기인 점은 어디인가라는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제 PPC라고 한다면 dx분의 dy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상에 d 가로축분의 d 세로축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기울기 함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울기 함수가 다른 그래프 말고 PPC에서 어떤 기울기 값을 갖느냐, 이걸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근데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무식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얘를 y로 정리해. 얘를 y로 정리한 다음에 그럼 오른쪽은 x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x로 미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 좌변은 y만 남아 있으니까 dx분의 dy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은 x만 남아 있을 테니 미분이 가능하죠. 근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좀 무식한 방식인데, 실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형태의 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써요. 자, 가로축 변수로 가로축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미분을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점미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x로 점미분하는 거예요. 가로축 변수로 전부 다 미분을 하게 되면 x의 제곱을 x로 미분하면 2x죠. 2x. 자, 그리고 4분의 y의 제곱을 x로 미분할 때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속미분, 겉미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수식은 틀어지지 않는다. 분자와 분모에 dy를 곱한다면 위에 꼭 공식 쓸 수 있네요. 요거 공식 쓸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2가 앞으로 나오고 1을 빼주니까 2분의 y 이렇게 적힐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은 함수를 주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 줬잖아요. 그냥 dx분의 dy라고 적으면 돼. 자, 두 번째 y 역시 마찬가지로 점미분할 때는 미분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상수지 않습니까? x가 바뀌면 얘가 바뀌죠. 근데 상수인데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죠. 따라서 이 두 번째 항도 이제 x로 점미분할 때는 x가 안 보이는데도 미분을 진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상수는 상수죠. 변화값이 없죠. 미분해도 변화값이 제로가 된다고요. 따라서 이 수식만 남고 넘겨서 정리한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넘기면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분의 4x. 자,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함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꺼내는 테마는 미시에서도 몇 번 등장하고 거시에서도 몇 번 등장해요. 그리고 또 교수님들께서 출제하기가 참 좋아.
왜냐하면 이제 계산을 시키면 정답이 맞으면은 맞은 거고 정답이 틀리면 적당히 채점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시킬 때 간단한 미분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 예를 들게요. 자, 저 세계 인터내셔널 가격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접선의 기울기가 데이터가 다른데 그 중에서 2분의 1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함수 나왔네.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똑같으면 어느 곳에서 균형이 달성되면 될까? 이제는 y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y로 정리하면 8x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 궤적이고 y는 8x이다. 따라서 이 친구하고 연립하면 생산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균형점에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꺼내는 것 자체는 그 미시와 거시 여기저기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할 때 이제 기본기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 무차별 곡선에서도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무차별 곡선에서도 그냥 가로축으로 전부 다 미분하면 되는데, 근데 무차별 곡선은 또 우리를 위해 공식을 주셨죠. MRS XY라는 공식을 줬어요. MUY분의 MUX 그렇게 진행하면은 이제 기울기 함수가 나올 수 있도록 공식을 줬잖아요. 공식을 알고 있는 건 공식을 쓰면 됩니다만 공식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수단이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번째 목차는 그 나머지는 테크닉적인 측면, 익숙해져야 되는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이 5번째는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정석으로 도출하는 법도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안에서 좀 요령을 부릴 수 있는 방법도 이제 훈련을 해볼 거예요. 자, 6번 목차는 편미분입니다. 편미분은 x, y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u 값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형태를 전제를 했을 때 이게 궁금한 거죠. x만 늘면 효용은 얼마나 커질까? 그러면 다른 변수들은 안 바뀐다라고 전제하고 미분하면 되죠. 이를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주어져 있는 효용값 기준으로 x가 커피고 이제 y가 샌드위치인데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딱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사야 돼. 그때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방식을 쓴다면 커피를 살 때 효용이 더 커질지 아니면 커피 그대로 두고 이제 샌드위치를 살 때 효용이 더 커질지를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구하는 과정은 오히려 전미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하고 미분을 진행하세요. 자, 이게 바로 편미분이 되는 것이죠. 7번 ln 미분이라고 합니다. ln 미분. 이게 근사치인데 실제로는 우리 그 고등학생들은 x의 변화값이 사실상 거의 0에 수렴할 때 기준으로 이제 어떤 공식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0에 수렴하는 델타 값 가지고 접근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재화를 구매하더라도 하나를 추가하는 거지. 뭐 0에 가깝게 추가하는 건 아니잖아. 커피를 0에 가깝게 재화를 추가하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가서 혀만 살짝 대고 나와야지.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큰 값에 대해서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방식을 경제학에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무책임하게. ln도 마찬가지입니다. lnx라는 함수의 형태죠. 그 로그인데 밑수가 이제 2.713가 뭐 이런 그 데이터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x로 미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면 얘는 공식이라서 외워야 돼요. 대충 x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델타 x가 미분의 세계는 굉장히 작은 숫자의 폭을 말하기 때문에 거의 델타 x가 0에 수렴할 때에만 이 공식이 성립되지만 우리는 그냥 막 합니다. 두 개 늘어날 때 lnx는 2분의 1 증가한다.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땡땡인데 이거 그대로 공식을 쓰면 되는 것이고 양변에 dx를 곱하면 이게 중요하다. dlnx는 x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물론 곱하기 100이 안 들어가 있는 x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그런 수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 미것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그 변식을 그 수식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서 우리가 dln 무언가라는 식을 꺼낼 수만 있다라면 그게 의미하는 건 변화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학은 변화율 개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탄력성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심지어 거시의 성장회귀 방정식 할 때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나더라도 이 변화율 사이의 관계를 꺼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수식에 이게 튀어나오도록 정리하는 작업들을 이제 나올 때마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 T박스는 우리 어릴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가볍게 떠올리고 싶다면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제 LN과 관련된 뭐 미분 테크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릴 때 배웠던 건데 우리가 이것까지 똑같이 답안에 적을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암기해서 사용합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라그랑지안 함수에 의해 자, 칠판을 또 한번 봐주세요. 자,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시험장이에요. 시험장에서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단순하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점을 찾으라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x와 y를 이런 조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생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소비를 할 것인데 이런 점이 아니고 가장 원점에서 무차별 곡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효용함수가 제시가 되었어요. x 0.5승, y 0.5승. 가장 쉬운 형태죠. 가장 평범한 형태의 CD 함수입니다. 이 위에서 요걸 극대화시키는 점을 찾아라 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그 PP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 꺼냈잖아요. 그거 꺼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꺼냅니다. 양자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조건에서 x와 y는 어떤 궤적인지를 찾아요. 그 궤적하고 이 친구하고 연립하면 생산점이자 소비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경제학이 수학을 빌리지만 그래도 경제학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선호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젊으신 교수님들께서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수식적인 수학적인 부분은 최대한도로 그 수학계에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그걸 사용을 하는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괜찮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정답이 맞으면 점수가 나가는 거라서 어떤 방식을 쓰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로 이제 해드린 부분을 수식화해 보려고 합니다. 맥스 U 맞죠? 맥스 U x의 0.5승 y의 0.5승인데 x하고 y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이곳에 제약 조건을 적습니다. 제약 조건은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 이퀄 10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초반에는 이게 아니잖아. 예산선이 여기 있었잖아요.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MRS로 구할 수 있었던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를 첫 번째 조건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근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산선이 아니라 구부정할 뿐 개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 아까 구했잖아요. 그거하고 이 친구의 접선의 기울기 일치하는 게 바로 FOC가 되는 거예요.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어떤 옛날 분께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접하는 점이 정답이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접하지 않는 점이 정답이면 안 돼요. 이게 그래프 두 개가 접하는 점이 정답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테크닉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4페이지의 그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라그랑주 승수법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줄 거예요. 최근에 좀 복잡한 수식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뭔 상황인지 몰라도 답을 맞아서 점수를 획득하는 분들이 많고 이걸 몰라도 점수가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는 이제 좀 조상님이 도우셔야 돼. 시험장에서 조상님의 속삭임이 있어야 돼요. 그거 미분해서 접하는 점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전에서 되면 맞추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맞춘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시험 보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눈앞이 막 까매지면서 그 얼굴을 처음 뵌 그 할아버지인데 증조 할아버지랑 좀 비슷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학생 3번이야 3번 없지. 그래서 그런 조상의 도움이 없더라도 어려운 수식에서 이런 형태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전달을 드려야 되고요. 손에 익혀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적어요. x의 0.5, y의 0.5 그대로 적습니다. 똑같이 적으면 돼요. 목적을 그대로 적고요. 이 친구를 하나의 수식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맥스인 경우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뭐 합치면 안 되니까 이제 람다라는 개수를 데려옵니다. 람다라는 개수를 적는데 얘는 도출 안 해. 얘는 도출할 개수가 아니고 나중에 소거시켜 버릴 개수예요. 그리고 이 가로 안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다 적을 건데 왼쪽으로 넘겨서 적어도 좋고 오른쪽으로 넘겨서 적어도 좋은데 되도록이면은 개념상 양수가 나올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이에요. 그거 틀려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자, 되도록이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개념상으로 이 친구가 생성하는 곡선이라고 한다면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절대 10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남길 수는 있을 거야. 뭐 노동과 자본을 사용한다면 x와 y를 10개 미만으로 합쳐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안보다는. 따라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래요. 10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의 제곱. 이 친구를 극대화시키는 라그랑지안을 극대화시키는 이제 수학적인 미분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변수가 원래 x하고 y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람다가 하나 뛰어들었죠. 근데 어차피 람다는 구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 상태에서 자 오랜만에 보셨는데 기억날까 모르겠네. 변수가 x, y, 람다 3개고요. 그 3개의 변수 사이에는 어떤 이러한 관계가 지금은 없어요. 따로 다 목적 시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변수 하나하나별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x로 편미분할값 0으로 만들고 y로 편미분할값 0으로 만들고 람다로 편미분할값을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개 조건은 첫 번째 x로 편미분할값을 라그랑지안을 편미분할값을 아니야. 편미분 기호는 이렇게 안 쓰지. 편미분할값을 0으로 만들어주고 해보죠. x로 이 친구를 편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상수 취급하고 얘 앞으로 나오죠. 0.5에 x의 마이너스 0.5 y의 0.5 됐습니까? 쭉 가다 보면 미분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x로 편미분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람다의 x 됐네? 는 0. 자,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효용 극대화가 안 돼요. 두 번째 y로도 람다를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저거 편미분 해볼게요. 0.5에 x는 상수 취급하고 y만 이제 1 빼주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 보니 요것만 이제 y하고 관련을 맺고 있으니 이것만 미분하는 게 편미분이라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이번엔 2분의 람다 y는 0이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 건 안 적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람다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제약 조건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람다하고 상관없지? 지나가고요. 그냥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되겠다. 따라서 10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의 제곱은 0.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만 찾으면 됩니다. 람다는 두 수식을 합치기 위해서 빌려온 정도의 그냥 간단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이 두 조건 만족하고 요거하고 연립할 수 있다라면 그 교점이 접하는 점이 x와 y가 어디인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단순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 수식으로부터 x와 y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여기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람다는 없애야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람다는요. 넘겨요. 이것도 넘겨. 그 다음에 그냥 통째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 람다가 위아래 다 없어지죠. 자, 이거 넘겨요. 넘겨고 이것도 넘긴 다음에 그냥 고스란히 왼쪽 길이 나누고 오른쪽 길이 나누면 수식은 성립하잖아요. 얘가 뭡니까 얘가?
MUY분의 MUX, MRS, MRS XY.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람다가 없어지면. 아까 구했던 거 적은 거 기억나요? 네, PP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PP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구하는 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할 수만 있다라면 시험장에서 일단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학도 정답이 맞아야지 중요한데 경제학도 그렇다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경제학 역시 정답이 숫자가 맞으면 그냥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학적인 요소들은 내가 풀었고 숫자 맞았으면 뭐 그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적당한 표현 같은 거 이제 서술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라그랑주 승수법으로 해내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로 들고 있는 건 단순합니다. 예산성과 효용 극대화인데요. 저 뒤에서 왈라스 수위함수, CD 함수에서 도출할 때 제가 라그랑주 승수법을 한 번 더 해볼 것이고, 저기 뒤에 가서 공유제 비극 파트에서 다시 한번 또 라그랑주 승수법을 연습해 볼 거예요. 한 2번 정도 연습을 해볼 테니까요. 절대 방식이 다르지 않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틀려도 상관없고요. 맞잖아. 여기 둘 다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넘어가면은 그냥 분자와 분모가 똑같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웬만하면 0보다 커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반대로 해도 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실수를 해도 여기서 부호 실수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니까요. 여러분들 라그랑주 승수법은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의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라그랑지안 함수의 이해, 솔직히 말하면 이 방식을 이해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하면 정말 좋으니 이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되게 쓸만해요. 이게 그 일반적인 효용극대화에서도 라그랑주 승수법을 쓰면 공식 하나도 몰라도 답이 나오고, 저 뒤에 가면 노동시장 있죠? 그 노동시장에서 LC 평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가 소득 평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개념 머릿속에 없어도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크닉이 돼요. 그리고 이제 파레토 효율. 사실 이게 파레토 효율이거든. 이런 점 찾는 것도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접선의 기울기 함수 몰라도 답을 맞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쓸데가 있는 정말 좋은 테크닉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많은 이제 교수님들의 예제에서도 해설에서 다 라그랑주 승수법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 방법은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험장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경제학의 주요 기본 개념들이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일순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정리해 드린 부분이니까 쭉 읽어보세요. 근데 은근히 이게 이제 강의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강의에서 확인하세요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의에서 진행되는 건 시험장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이거는 뭐 3순환 간다고 해도 계속 언급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시험장에 나오면 잘 하시는데, 이거 뭐 강의 때 설명드릴 건 좀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들처럼, 근데 시험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이 무서운 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제로가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예비순환 때 막 공부했던 거 있죠. 그리고 1순환, 2순환, 3순환 때는 잘 안 다루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시험장에서 그런 게 나오면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요약서에서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좀 더 세게 한 것이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2로 넘어갈게요. 자, 수요 공급의 이론입니다. 수요 공급의 이론은 그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QP 평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예산선에서 효용 극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산선에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개념은 이제 챕터 3에서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이고, 여기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속성을 정리하는 건 저 뒤에 가면 이제 시장 이론 나온다고요. 완전 경쟁, 뭐 독점 여기서 다시 등장하죠.
자, 수요와 수요함수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봐주시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전체 수요 곡선,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이게 어떤 개개인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합한 형태로 도출이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어떤 개인이 이러한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인은 또 이러한 수요 곡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 경제에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기업이 관심을 갖는 건 개인들의 수요 곡선이 아니죠. 기업이 관심을 갖는 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유형의 수요 곡선은 이를 수평합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평합이라는 의미는 세로축의 다양한 P 기준으로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을 합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A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여기 절편에 유보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 위에서는 거래 안 할 거고 이 밑에서부터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수요 곡선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세로축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B의 수요 곡선은 유보 곡선이 좀 아래에 있죠.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유보 곡선인데 유보 가격인데 그 위에서는 거래할 생각이 없고 요 아래쪽에서만 거래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칠 때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네요.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그림이 조금 꺾일 것만 같은데요. 이 위에서는 그 누구도 이제 수요가 없으니까 합쳐봐야 세로축이고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A는 합쳐야 되지만 B는 합칠 게 없죠.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바로 전체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원점에서 여기는 둘 다 수요가 이제 양수죠. 양수니까 모두 합쳐야 되고요. 봐봐요. 여기에서 이만큼 절편 찍은 거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수요 곡선은 개인의 수요 곡선이 지금 2개만 꺼냈지만 10개면 10개인 채로 수평합을 형태로 이제 도출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의 수요 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을 제시를 해주면 사실은 기업은 상관없어요. 이게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친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기업이 관심 갖는 건 매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개인의 수요 곡선을 수평합해서 도출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의 수요 곡선은 헬스장 같은 데서 나온다고 하죠. 헬스장. 자, 이게 헬스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헬스장 하시는 친구 있어요? 운영하시는 친구? 난 있어. 그럼 이제 물어봐요. 맨날 궁금해. 만나기만 하면 궁금해. 야, 회원 몇 명이야?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줘요.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각 회원이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끊고 뭐 이 사람이 한 달에 10번 오는 사람이건 30번 오는 사람이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번 달에 헬스장을 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이 사람이 끊어서 뭐 한 달에 3만 원이라면 3만 원이 10명이면 30만 원이고 100명이면 3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관심을 갖는 수요량은 와서 사용하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등록을 했냐 그렇지 않냐 그것만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복잡한 요금제를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A라는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3만 원 내고 한 달치 등록하든지 안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려를 해보게 될 건데 무수히 많은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수요자가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헬스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한 달에 진짜 30만 원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매일 와요. 매일 와서 한 6시간 있다가 너무 좋아해. 옆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조금 덜해. 27만 원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높이 편익을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낮은 순서대로 줄줄이 나열을 합니다. 줄줄이 나열을 하면 이제 이쯤 오면 막 10만 원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쯤 오면은 아마 3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서대로 그냥 쭉 선으로 연결한 수요 곡선이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시장이 가격이 만약에 지금 3만 원이라고 해요. 만약에 가격이 3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재밌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3만 원씩만 내고 등록자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죠. 집에서 잘 안 하게 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그 왼쪽처럼 수평합했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높은 편익을 누리는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순서대로 낮은 편익을 누리는 사람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하고 선을 쭉 연결한 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뭔가 잘 안 맞아. 그때 이 수요 곡선인가라는 의심이 필요하고요. 이걸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혹시 이건가? 그냥 합친 건가? 차이는 분명하죠. 이쪽에서는 수요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만 이쪽에서는 모두가 다른 수량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뭐 예를 들면 뭐 바나나 우유 뭐 이런 쪽이고 이쪽은 헬스장, 그렇죠? 또는 휴대폰도 그래. 신제품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200만 원의 편익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줄줄이 편익이 낮은 순서대로 쭉 이제 나열을 하면 더 높은 값을 누리는 사람, 가격보다 높은 값을 누리는 사람만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5장부터 진행되는 시장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쉽게 전달력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점이에요. 점. 선이 아니고. 이 사람도 점이에요. 이 사람도 점이야. 이 사람도 점이기 때문에 오른쪽도 사실 수평합한 게 맞아요. 각 가격별로 그 편익 부여하는 사람 거를 그냥 수평합하다 보니 도출된 게 맞는데 뭐 쉽게 뭐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세로축의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가 증가하면 된다고 하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만 볼게요. 어떤 특정 재화가 있는데요. 여기 대체재가 있습니다. 대체재가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재가 가격이 비싸지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가격이 그대로라도 수요가 많아지겠죠.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보완제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직 1교시밖에 안 돼서 생각을 막 하실 때죠. 그러니까 막걸리 파전 가격이 오르면 막걸리가 덜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그 수요가 줄고 이 재화도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는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간다고 하죠. 근데 그건 정상제일 때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열등제는 그렇습니다. 열등제는 소득이 많아질 때 수요가 감소하죠. 자, 정리는 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기억하는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왼쪽에 그 그림 설명에 베블렌 효과라는 개념이 지금 정리는 되어 적혀 있어요. 베블렌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이제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뒤에 다시 나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시죠. 공급과 공급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급과 공급 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쟁일 때만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독점 시장 그러면 공급 곡선은 없다고 합니다. 뭐 완전 경쟁을 전제했을 때 어떤 기업이 나는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하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업은 나는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하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장 전체 공급 곡선 역시 수평합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로축 절편을 여기서는 뭐 유보 가격 그렇게 설명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A라는 기업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안 만들 것이고 이제 B라는 기업은 여기 밑으로는 안 만들 거예요. 따라서 자, 수평합을 한다라는 것은
세로축의 모든 가격 영역별로 유효한 크기를 오른쪽으로 보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수평합은 세로축 가격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 뒤에 나올 수직합이라는 것은 가로축 변수의 영역별로 합쳐야 할 것들을 이제 합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자, 수평합을 할 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칠 게 없잖아요. 놔두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칠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시장 전체 의지다라고 표시해 주면 되고요. 이 점 위에선 둘 다 양수니까 이게 바로 시장 전체 공급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수평합한다라는 개념이야 아직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되는데, 실전에서는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공급곡선을 두 개 던져주고 시장 전체 공급곡선을 도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실제로 나오고, 수요곡선을 두 개 정확히 제시해주고 그 두 개를 수평합해서 전체 수요곡선을 꺼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저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합한 것이다, 요거 저 답안에 적었다고 점수를 주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없으니까 단순하게 수평합한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쳐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친 건요, QA 플러스 QB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Q로 정리해서 합치는 거예요. Q로 정리해서 QA하고 QB하고 합친 게 전체 Q니까 Q로 정리한 수식하고 이제 B 정리한 거 합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완만한 이제 공급곡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곡선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좀 유연하게 곡선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조리 담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기술적인 충격이 발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술 진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공급곡선의 세로축이 의미하는 게 그 정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면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만큼 만들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최소한 받아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MC라고 하죠.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MC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술 진보가 생기면 같은 양으로 같은 요소로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이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는 기술 진보라는 충격으로 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 또 정부 조세하고 보조금 있죠. 정부가 종량세를 때리면 내가 만들 때 비용에 세금 낼 것까지 더 받아야 되잖아. 곡선은 위로 올라가고, 종량 보조금을 만약에 이제 부과를 해주면 내가 만들 때 비용이 들었는데 보조금 받은 만큼은 덜 받아도 생산이 가능하겠네, 하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곡선은 이제 가격과 상관없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통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그래요. 이것도 되지. 국내에서만 공급곡선이 생산 이제 궤적이었는데요. 해외에 또 들어오고 싶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정부가 불허하고 있었어요. 근데 허용했어요. 허용을 하면 국내 기업이 있고 해외 기업이 들어왔으니 수평합해야죠. 이때도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른쪽 이동이 가능한 게 바로 공급곡선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쭉 읽어보셨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 공부를 했을 때 이제 많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요. 자, 중요한 이야기를 그 밑에 있는 박스 있죠? 팁박스 있죠?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의 기업만을 가정합니다. 하나의 기업만 존재함을 가정하고 하나지만 경쟁이라고 전제를 해볼 거고요. 우상향하는 MC 곡선이 있습니다. 공급곡선이라고도 하죠. MC 곡선은 한계값을 의미하는 곡선이에요. 이 기업이 현재 1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8개라고 적어놨네. 뭐 이 숫자와 상관없이 1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 여기에 1,000원이라는 숫자가 MC값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MC라는 개념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늘어나는 비용, 마지널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죠. 현재 10개를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이
하나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얼마의 비용이 증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MC인데? 1,000원이요 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야. 여기 11개. 자, 11개를 생산할 때에는 위에 적혀 있는 숫자가 1,200원이래요. 그럼 모순이 생기잖아요. 10개일 때 하나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이 1,000원인데 그럼 11개일 때는 하나를 줄일 때 이제 감소하는 비용이 1,200원이니까 말이 안 되죠. 생산량을 증가시킬 땐 플러스 1,000원인데 다시 10개로 돌아올 땐 마이너스 1,200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 자, MC 함수를 가지고 늘어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MC 값이 실제로 이제 안 바뀌면 가능해. MC가 수평이면 가능해. MC가 수평이면 10개에서 11개로 이동하는 플러스 1 동안에 MC가 안 움직이고 1,000원에서 머물러 있을 테니 그땐 늘어나는 비용이 1,000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10개에서 11개로 이동하는 동안에 MC 값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플러스 1 동안에도 꾸준히 올라가는 MC를 가정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비용은 1,000원이 아닌 거예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늘어나는 비용은 1,100원이지. 그래서 그 1,100원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적분입니다. 적분. MC 이동 중 그 아래에 위치하는 모든 면적을 우리가 늘어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틀릴 수가 없어요. 마지널 곡선은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정보의 함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답을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지널 개념의 함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절대 그걸로 데이터를 계산하진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세요. 나는 마지널로 하면 틀리다고 들었던 것 같으니 이 마지널 앞에는 TC 함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0개일 때 TC 함수의 숫자 계산하고요. 11개일 때 TC 함수 숫자 계산해가지고 빼면 그건 안 틀려요. 왜냐하면 TC 함수는 정말로 토탈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널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구하는 실수를 가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꾸준히 올라갔잖아요. 적분으로 구할 수 있어. 적분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적분 공식까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적을 도출하는 게 적분으로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델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순이 없죠? 이제 1,000원일 때 이거 아니지. 10개일 때 11개로 가면 이거 1,100원이잖아. 그지? 근데 돌아올 때도 1,100원이 되겠죠? 그래도 MC는 1,000원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C의 개념을 생산량이 하나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생산량을 조금 변화시킬 때 변화하는 그 민감도 값을 말하는 것이지 무려 플러스 1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책임지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MC는 MC죠. 왜냐하면 이 MC하고 무언가를 비교할 때는 이 1,000원이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 더 증가시켰을 때 늘어나는 게 실제 1,000원이 아니지만 만약에 한 개 매출액이 높으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따라서 마지널은 마지널끼리 비교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계산할 때 마지널 쓰면 무조건 틀릴 거예요. 어지간하면. 네. 그렇게 했는데 맞으면 MC가 수평일 때거든요. 그건 이제 또 조상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고. 따라서 면적으로 적분으로 계산한다. 아시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거의 고스란히 팁박스 안에 잘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수요의 탄력성.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수요의 탄력성은 뭐 어려워서가 아니고 무언가를 질문하다 보면 점수가 남거든요. 그때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수요의 탄력성은 보통 데이터를 물어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의 개념. 여기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좀 제시가 되어 있죠. 하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그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세 번째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X를 중심으로 볼게요. 가격의 변화율, X의 변화율 분의 X 수요량의 변화율. 물론 이제 D를 다는 게 정확하지만 다 수요라고 치고요. 자, 이를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화들은 수요의 법칙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요의 법칙을 따라가는 재화들이 이제 기본적이다 보니 보통은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떨어지게 되죠. 안 그런 교과서도 아직 있어요. 시중에 있지만 99% 훨씬 더 많은 교과서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탄력성 값이 양수가 나오도록 부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오르면 떨어지는 반대 방향이 상식이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기에 음수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적을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소득을 M이라고 할 때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번엔 일일이 D를 붙이지는 않을게요. 다 수요니까. 이걸 우리는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요건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통 양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등제를 찾기가 진짜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본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를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상식적인 선에서 보완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체제는 찾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상식적인 기준을 대체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Y제는 덜 쓰고 본재화는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플러스 이렇게 달아주게 되는 거죠. 보완제가 많습니까? 보완제가 뭐가 있지? 그 파전과 막걸리가 있고 또 있을 텐데. 거봐, 생각이 잘 안 나잖아. 소맥 그 정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 대체제를 훨씬 더 쉽게 많이 찾기가 쉽죠. 자, 여하튼 이렇게 탄력성의 세 가지 수식의 정리는 우리가 아직은 기억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첫 번째, 그 수요 함수가 지금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XD는 100 마이너스 EPX 그리고 플러스 PY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M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지금 현재 M하고 PX, PY 다 정보를 줬어요. XD 값도 계산 미리 해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번분수 정리해서 dpx분의 dx 곱하기 x분의 px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만 정리하면 돼요. x로 수식을 정리해서 px로 미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편미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불변일 때 x로 수식을 정리해서 px로 미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x, px, qp 평면에서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수요 곡선의 기울기 역수란 말이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 dq분의 dp가 아니고 dp분의 dq니까 기울기의 역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수식에서 역수네 아니네 따지면서 실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x로 정리한다고 했을 때 px 앞에 뭐가 붙어 있지?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지?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실수를 막을 수 있고 사실은 또 정확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왼쪽은 제가 뭐라 그랬어? x로 정리해서 px로 미분한 거. 오른쪽은 실제 현 데이터라고 하죠. 실제 이제 x의 수량과 가격 p 다 고려해서 현재 데이터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니까 좀 더 편하게 표현하려면 이제 제로라고 하는 게 좋아요. px 지금 가격, 그다음에 x 지금 이제 수량.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이제 도출하면 교재에 지금 되어 있으니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나? 나머지들도 마찬가지. 소득 탄력성의 개념은 x로 수식을 정리해서 m으로 편미분한 거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소득 탄력성이 나오고 이 역시 교재에
계산되어져 있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교차 탄력성도 마찬가지다. x로 정리한 수식을 이번에는 py로 편미분하고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건 선이지 않습니까? 선? 얘는 지금 그 그래프를 QP 평면, 즉 x, px 평면에 표현하면 직선이잖아요.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수치가 이제 도출이 되었을 땐 공식이 없어요. 요령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수식을 별개로 쪼개서 문제에서 무언가를 출제했으면은 요걸 답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답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어보고 다음 스텝으로 탄력성을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그 10페이지 직선인 수유곡선의 그래프를 활용한 가격 탄력성의 이해. 사실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요거 이제 참고로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려고 해. QP 평면이라고 하자. QP 평면. 여기서 이제 직선의 수유곡선 있어요. 직선의 수유곡선. 이러면은 안 되겠다. 제가 좀 완만하게 좀 그려볼게요. 직선의 수유곡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중점 있죠. 중점. 여기 중점을 일단 이제 가정해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실제 균형이 그래프의 중점, 직선인 그래프의 중점에 위치한다면 그렇다면 x로 정리한 걸 px로 미분한 게 이 수유곡선의 기울기의 역수란 말이죠. 그리고 x분의 px는 q분의 p를 말하니까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수유곡선 그 기울기하고요, 중점 연결한 이상 이 친구의 기울기는 절대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하고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하면 당연히 탄력성은 1이 나와야지. 그지? 따라서 직선의 수유곡선 기준으로 교점에서 가격 탄력성은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은 어떨까? 왼쪽은 여기라면 곱해서 1이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가파른 걸 곱하죠. 그러니까 1보다 커요. 이거의 역수, 그 다음에 이걸 곱하면 1인데 그거보다 더 큰 값을 곱하죠. 그래서 1이에요. 1보다 커요. 여기는 이거는 똑같은데 이건 똑같으니까 저 기울기의 역수는 똑같은데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을 곱하죠. 1보다 작아요. 여기는 0을 곱하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0이에요. 여기는 무한대를 곱하죠. 그래서 탄력성이 무한대예요. 따라서 직선의 수유곡선의 특징은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보통 직선의 수유곡선을 제시해 줬을 때 무언가 질문하고 현재 균형점 구하게 만들어주고 이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거든. 얘는 똑같아도 균형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답을 잘못 구하면 아래에서도 틀린 탄력성 값을 노출하게 되죠. 그럼 약간의 변별력을 한 2, 3점이라도 담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선의 수유곡선을 가정할 때 탄력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독점 가서 다시 한번 또 이 수유곡선 고스란히 사용하는 기업 쪽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 오른쪽에 팁박스를 보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예제에 있는 내용인데 그 시장이 두 개예요. 시장이 두 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하고 저 시장하고 그냥 두 개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1시장에서 탄력성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는 탄력성이 얼마인가 따져봤더니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장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정보를 4라고 합시다. 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장의 가격 탄력성을 따로따로 구한다면 2하고 4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사실 기업이 필요한 거는 어차피 동일 시장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왠지 뭐
부산에서 팔고 뭐 부산 옆에 뭐 마산에서 팔고 이런 느낌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 전체 탄력성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가격을 올릴까 낮출까 이런 정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이랬어요. 전체 시장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두 개 시장의 가격 탄력성을 데이터를 받았는데 내가 질문받은 건 전체 시장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고 여기 또 받았잖아. 받은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식을 도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 적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거는 그냥 탄력성에서 몇 개씩 파는지만 기하평균하면 돼. 이런 정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물어봤으니 이거하고 이거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얘가 나올 수 있도록 는 무언가 수식에 대해서 이거는 EP1하고 EP1하고 EP2에 대한 함수를 정리할 수 있다면 답은 나오겠지.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수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물론 경험이 중요하겠죠. 내가 준비를 해가서 시험장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판단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공부할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작업을 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진행한 수식 전개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EP는 자 보시면 번분수를 미리 정리하면 dp분의 dq 그 다음에 q분의 p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 음수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복잡하게 계속 이거 나올 때까지 쪼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왼쪽에 미리 붙여놨어요. 그러면 봐봐. 이 제1시장의 가격 탄력성을 기후화시키면 똑같은 모양의 첨자 1이 붙어 있을 것이고 제2시장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은 모양의 첨자 2가 붙어 있을 것인데 다만 P에는 첨자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두 시장은 같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식을 탄력성으로 표현하면 이것만 1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탄력성을 이제 제2시장으로 표현하면 이것만 2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표는 이 수식에 Q1과 Q2가 나오도록 정리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dp분의 dq1 플러스 dq2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어때? 여기 q1 더하기 q2분의 p 나왔죠? 전체 q는 사라지고 이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자, 요거 이제 전체 이게 분자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각각 더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dp분의 dq1 모양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분모에는 q1 더하기 q2 이렇게 적으면 쪼갤 수 있는 형태의 첫 번째 항이 될 것이고요. 이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모양은 동일하죠. dp분의 dq2 그 다음에 p분의 q1 더하기 q2 됐죠? 밑에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탄력성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고 싶으면 여기에 필요한 건 사실 Q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저 탄력성 공식을 그대로 4를 쓰고 싶으면 여기도 Q2를 적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밑에만 적으면 되겠어요? 여기도 적어야지. 여기도 적어야지. 답 나왔죠? 가중평균이 맞습니다. 그 구매자 숫자로 가중평균하는 거 아니죠? 판매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거예요. 판매량. 저 1시장과 2시장이 뭐 구매자가 이쪽은 1000명이고 이쪽은 3000명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쪽에서 팔리는 수량이 500개고 이쪽에서 팔리는 수량이 500개다.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 나오죠. 이 수식은 2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대문자 Q분의 Q1 플러스 4의 대문자 Q분의 Q2 가중평균은 맞는데 판매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실제로 루틴한 작업이에요. 이게 뭐 제가 뭐 만들어낸 작업도 아니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의 예제에 있는 작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전개하면 돼라는 공부를 위주로 하시면 실제로 필요할 때 수식을 엮어서 꺼내는 작업에 대한 능력이 안 생겨요. 그냥 내가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다음에 또 비슷한 거 나오면 얘는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만 하시게 돼요. 그게 아니다. 이 탄력성 수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 수식을 어떻게든 쪼개고 합치고 나누고 해서 내가 이제 필요한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자동으로 되고요. 비슷한 게 나왔을 때 그거 자체가 연습이 되면서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형태라도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 일단 탄력성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보시고 있었고요. 잠시만 쉬겠습니다.